인생 후반전, 행복하고 안정된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주거지인데요. 여러분은 노년에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병원 가깝고 또 마트 가깝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농사 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농사를 짓기를 원해서 거기에다가 주택도 질 예산이 있습니다. 교통 좋고 문화센터 옆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사는 데서 살면서 이제 바람 한 번씩 새게끔 주말에 근교에 이제 전원주택 하나 마련해서 자녀들이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를 끝까지 마무리를 케어해 준다거나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얘기하고 또 건강 문제 있으면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돈문돈답 키워드는 노후 주거지입니다. 제가 아까 12년 남았다고 했는데 최시중 선배님 앞에서 지금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기분이 좀 들어요. 네, 어디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만 6년. 네. 안식년 빼고. 네. 저 푸른 초원에 갑자기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한평생 살고 싶어요. 정말로 이 초원 같은 농촌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 네. 그런 꿈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은퇴 후에 조론이 늘어난대요. 네, 아니 지금 남편은 고향 앞으로, 아내들은 백화점 앞으로. 네. 아니 모든 남편들이 이렇게 시골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농사도요 힘이 있어야 짓는 거지. 아니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백화점 옆이나 병원 옆이나 또 역세권, 지하철이 가까운 곳이나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저는. 예. 아니 이제 보험금 40만 원 타셨다고 너무 부티내시네. 이게 왜냐면 물가가 비싸서 사실은 농촌에서 상추 자급자족 해가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공기 많이 드신 것 같으세요. 네, 아주 화통이. 네. 절충안으로 4도 3촌에서 4일은 도시, 3일은 시골을 사는 방법이 역시 있는데 현명하세요. 집이 두 채인 거예요? 집이 두 채? 감사했는데 집이 두 채여야 돼요. 서울에도 있고 교회에도 하나 있어야 하고. 역시 이제 인생 선배님들이셔서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솔직히 이제 어디서 살 거냐 하는 문제가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계 자산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80% 정도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제외한 나머지 금융재산은 언젠가는 고갈날 거라는 불안함이 되게 많이 있어서 만약에 금융자산이 고갈나면 이제 부동산 한 채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비를 버텨야 되는데 이게 벽돌을 깨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유동화시켜 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에 계속 살고는 싶은데 생활비가 없네. 맞아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집을 팔면은 거주지가 불명해지고 집을 안 팔고 하자니 생활비가 부족하고 이 문제 때문에 70대, 80대 들어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유동화시켜서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이 고민이 은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비 마련 방법, 대책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이 비싸져서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나이 들어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진짜 필수적이고 기억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원, 두 번째는 공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정거장, 그리고 네 번째는 복지관. 병원에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원 가서 산책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나 정거장 가까워야 이동하실 수 있어요.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서 공동체 활동해야 되니까 요거는 있는 대로 가야 한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후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실화극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보,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우리가 그 퇴직금 통장 매달 막 빠져나가는 게 너무 불안해. 그래서 이제 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남은 돈으로 무인 빨래방 어때? 무인 빨래방. 어머 세상에, 목이 메인다, 목이 메여 정말. 당신 어쩜 그렇게 무시무시한 소리를 해. 그러다 쫄딱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아니 네 집에서 평생 살았고 애들도 여기서 다 키웠고 내 친구들도 다 이 주변에 있는데 이 나이에 어디 가가지고 눈칫밥을 먹으라는 거야. 나는 싫어.
그죠. 친구가 있다는 것도 문제야. 친구 있으니까 맨날 오늘은 해장국에 내일은 선짓국에 맨날 그거 사 먹지. 돈 들어가지. 거기다 우리 관리비에 새는 돈이 너무 많아.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아니 그래서 여보 있잖아. 네. 옆집 순이네는 주택연금을 들었대요. 우리도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자고. 근데 그거 저기 집 담보로 하는 대출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아니 내가 평생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사기당해갖고 빚지고 살았는데 은퇴 후에도 빚져야 된단 말이야? 아유 아무튼 나는 이사는 못 가. 가려면 당신 혼자 가구랴. 아, 고민입니다. 아 남의 일이 아니다 진짜. 그러네요 진짜. 네. 노후에 어디에 살 것인가 정말 고민되실 거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은퇴 후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노후 주거지 고민 아내와 남편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의 고민은 바로 아내는 살던 내 집에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고 싶고요. 네. 남편은 큰 집 줄여서 외곽의 작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지. 부동산 자산밖에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맞을까요? 이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 상당수가 사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마지막을 맞이를 하세요. 결코 근데 그분들이 원하시지 않거든요. 보통 원하시는 거는 사시던 데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라고 요즘 연구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내 집에서 계속 살다가 노후를 보내고 돌아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요건들이 생깁니다. 그게 예를 들면 현금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돌봄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공간을 또 주택을 비우고 가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두 분은 집이 한 채 있으시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있으시니까 행복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없으신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구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한다. 네. 그렇다면 도시의 큰 집을 줄여서 외곽의 작은 집으로 가고자 하는 남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라. 다운사이징. 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 경제 뉴스 보면은 주택 다운사이징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운사이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이즈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은퇴를 하고 나면 일단 가족 수가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부 두 사람 또는 혼자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퇴직을 하고 나면 직장 주변에 굳이 살아야 될 이유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비싼 주거비 내고 여기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조금 시 외곽으로 옮겨서 비용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방도 이렇게 뭐 3칸, 4칸 있는 것보다 혼자 둘이 사는데 뭐 방 2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자기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주택의 규모를 이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르신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 그래서 자식이나 손자 놀러 오면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계속 하시면서 빈 방을 놔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오더라도 꼭 자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방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고령자 가구 통계를 한번 보면 혼자 사는 가구가 한 35%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 두 사람만 사는 가구도 35% 정도 돼서 한 70% 정도가 혼자 또는 둘이 삽니다. 자녀랑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부랑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우리가 노멀한 은퇴 후의 삶이란 거는 부부 둘이 살거나 또는 혼자 사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택의 규모나 방의 규모를 좀 조정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다운사이징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사고 파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니까 그냥 내 집을 세 주고 다른 집에 뭐 전세나 월세 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는 있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일단 세입자로 들어가면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전세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월세면 월세 부담이 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 다니면 복비도 들고 뭐 이사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제 내가 세입자를 들이잖아요, 내 집에. 그러면은 그분하고의 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그분이 또 월세를 잘 내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아니면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요 관리 부담까지 지면서 노후 생활을 또 하셔야 되나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갈 땐 특히 요 전월세냐 자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월세 선택하신다면 그것도 좋은데 위치를 정말 쇼핑이나 의료나 공동체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나 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뭐 오래 살라고 얘기하는데 집주인의 긴급한 사정으로 또 집을 빼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어르신들이 이사를 자주 하시는 것도 이게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큰일이죠. 보통 일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주택 어쨌거나 다운사이징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택을 다운사이징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이 차익을 어디다 운용할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거기서 보통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자 받아서 생활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보통 이자 배당이라고 해서 정기예금이나 우리가 ETF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나오면 한 15.4% 정도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은퇴자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많으면 거기에다가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을 많이 받아가는 건 참 좋은데 세금도 좀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좀 줄일 방법이 없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산 운영하는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던 친구가 퇴직을 했는데 네. 퇴직하고 나서 느꼈던 확 왔던 게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와서 이게 깜짝 놀랐다고 몰랐던 거지, 그러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직장인들은 자기 급여를 받을 때 이미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오기 때문에 네. 크게 관심도 없고 뭐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하고 재산에 부과돼서 나옵니다. 그럼 나오는 거를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은퇴자분들 중에 이자 생활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냐 그러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1,000만 원 넘어가면 1만 원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넘어가는 순간 그 금액 전체에 소득 전체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소득의 크기 관리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건보료는 얼마나 나오냐 그러면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한 8% 정도 됩니다. 원래는 건보료가 7.09%고 거기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부과가 돼서 한 자기 버는 소득, 이자 배당 소득에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한 8% 정도를 건보료로 또 내야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내가 운전도 말자고 했잖아. 괜히 아주 그냥 괜히 집 줄여가지고 현금 좀 손에 쥐어보려다가 그냥 세금 맞고 건강보험료 폭탄 맞고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왜 맞았어 근데? 아니 수갑 입장에 빠져 계신 안 끝났어. 아까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코인 빨래방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일단 금융자산을 운영할 때는 절세 계좌나 비과세 계좌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계좌로 대표적인 게 ISA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자 활동이나 저축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소득에 대해서 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거 200만 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 단일세율로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거든요. 이러면 여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도 적용이 안 되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돈을 넣을 수 있냐면 주택 다운사이징하면 차익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 차익에서 최대 1억 원까지를 이 계좌에 집어넣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5.5%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운사이징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그냥 아무데나 막 투자하지 말고 먼저 세금을 덜 내는 계좌,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계좌에다가 넣으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고령자들이 주택 다운사이징을 한다 그러면 이 서울의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은 집을 파시고 외곽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서울 일단 집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일단 이미 인구가 줄기 시작했잖아요. 인구가 줄면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근데 당분간은 또 가구는 늘어나요. 노인 가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니까 그럼 가구별로 집은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부동산 수요가 유지는 되는데요. 이게 한 2040년 되면 이제 한 16년 남았죠. 네. 먼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그때 되면은 가구도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럼 1, 2인 가구가
수요로 하는 집은 어디에 있지?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서 팔고 외곽으로 다 다운사이징해서 나가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좋아할 곳은 어쩐지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변동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도심에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살 만한 그런 집들은 수요가 좀 줄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도시의 큰 병원, 종합병원 근처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대로 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사실은 그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중에 노인 가구가 되셔서 도심에서 병원 근처에 살려고 하시고 또 아까 백화점권이라고 하셨잖아요. 백화점권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질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수도권 집중이 너무 극심화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이 올 거라고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낭만을 찾아서 어떤 농촌이나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이 정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잘 안 되는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집이 잘 안 팔리면 이사도 못 가고요. 그렇죠.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선택에 따라서 주택 다운사이징을 할 경우의 얘기를 지금 해봤습니다. 네. 고민이 되네요. 네. 네. 아내분의 입장은 이랬어요. 네. 살던 내 집에서 여생을 편하게. 살림살이 한번 또 꺼냈다가 다시 또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집이 편해. 익숙한 공간이 좋잖아요. 이럴 경우는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라. 이런 솔루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택연금 괜찮아요, 사실. 괜찮아요. 예, 걔가 일단 아까 그 남편분 걱정하셨는데 이게 대출받는 개념은 아니고 집을 맡겨놓고 연금을 받는 개념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는 아닌데 그리고 돈을 이제 연금을 받으니까 액수가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한데 대충 이게 표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만약에 70대 초반 정도에 가입을 하신다고 그러면 시세 1억 원당 월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3억 원짜리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월 한 9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근데 연령대마다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되고요. 주택금융공사라고 있거든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내 생년하고 그다음에 내 주택 시세하고 넣으면은 그 예상 연금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59년생이라고 치고 저는 59년생은 아니지만 치고 들어가서 한번 해봤더니 5억 원짜리 집이 있을 경우에 평생 이것도 뭐 평생 받을 수도 있고 한 10년간만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요. 평생 받았을 때 월 125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이 주택이 나중에 없어지는 건 아닐까 혹시 돈 받다가 그럼 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냥 그 가입자가 집을 맡겨놓으면 연금을 계속 주고 넘어가진 않습니다. 집은 그냥 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명의는 유지되고요. 살아 계시면서 사망하실 때까지 명의 유지되는데 사망하셨을 때 이제 정산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대표적인 궁금증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쭉 가입 후에 혹시라도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연금 지급 방식 중에 종신 지급 방식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 방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입 당시의 집값, 그리고 가입 당시에 부부 중에 나이 어린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이 한번 책정이 됩니다. 그럼 연금액이 책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든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을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질문, 금방 말씀하셨듯이 야, 집값이 오르면 연금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할 수 있는데 현재 제도는 그건 안 돼 있고요. 그럼 손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손해는 아닌 것이 마지막에 본인과 배우자가 다 사망하고 나면 주택을 처분해서 이제 빚을 갚잖아요. 갚고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집값이 올라서 남은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지정한 수익자 또는 상속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살아서 내가 맡겨놓은 집의 가치보다는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때 그때는 집을 처분해서 다 갚지를 못하잖아요. 이 경우에 추가로 더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집 한 채밖에 없다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아까 예. 방송 초반에 경제 한 뉴스에서 그 실버타운에 입주를 해도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주택연금 받은 돈으로 실버타운 비용을 내고 그럼 내가 살던 집은 비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임대 수익으로 전월세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 일석삼조. 네. 현명한 생각인데요. 네. 예, 과연 어떨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아 씨의 질문처럼 실버타운에 입주해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네. 전월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한가요, 실제로? 일단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걸 기본 요건으로 네. 해서 한다고 보는데 예외 사항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인정되고요. 근데 자녀의 집에 학가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인정은 됩니다. 그리고 뭐 수감시설이나 격리되는 경우, 뭐 감옥에 간다거나 병 때문에 격리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을 해주고 개인 사정으로 못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들은 거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유가 안 됐는데 5월 20일부터 바뀌었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건 뭐냐 그러면 실버타운에 입주했는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집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집 그냥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주택연금은 제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고 주택의 명의를 살짝 이제 주택금융공사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신탁 방식이 있는데 근저당 방식의 주택연금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는 임대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신탁 방식이 되면은 보증금이 있어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가능하면은 내가 임대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탁 방식 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만약에 이미 저당권 방식으로 받으신 분이면 신탁 방식으로 전환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대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함부로 그냥 먼저 실버타운에 훅 입주하면 안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먼저 사전에 의논을 하신 다음에 입주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신탁 관련된 이런 세가 나온 집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네요. 사회가 많이 바뀌면. 그러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남은 여생 편하게 내 집에서 보내고 싶은 아내의 입장, 그리고 집을 좀 줄여가지고 외곽으로 가고 싶은 남편의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티버 통해서 질문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알려드릴게요. 최시중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화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돈문돈답에 또 오늘 내용이 노후의 주거지 선택도 관련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들 티버스를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시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버지 명의로 이 대출 없이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병원비 하려고 하는데 본인 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좀 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주한 경우 아까 그 해당 사유 병원에 입주하거나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 사유라서 그쪽에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에 좀 논의는 해보시고 절차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티버통에서 많은 지금 댓글들 오고 있는데요. 그 은퇴 후 아무것도 없다면 좋겠네, 어렵겠네요라는 질문도 주셨고, 숨은 보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고민했는데 해결책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퀴즈의 정답도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댓글들 지금 많이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질문 하나 혹시 더 찾을 수 있으면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질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찾는데도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진짜 계속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고 제가 좀 어떤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잠깐 정지가 된다면 주택을 줄여서 사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60대 후반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사실은 생각만 하고 주택을 다운사이징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걱정하고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복지관 요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병원도 공원도 교통도 필요하지만
아까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네. 김경아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만들어주는 데가 사실 복지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미래는 복지관 세권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8시 생방송 중에 티벗으로 참여해 주시는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은퇴 후에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또 다른 고민을 하는 분들의 사례를 실화극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네, 여보, 또 결심했어요. 아니 무슨 결심을 자주 하노? 우리 애들 때문에 지금 교육 때문에 이사 왔는데 이제 애들 뭐 교육도 다 끝났는데 우리 다시 친구들 있는 곳으로 이사 갑시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스윗한 결정을 하셨을까? 내 맘이 당신 맘이라 예. 좋은 결정입니다.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꼭 마음에 들어할 집도 찾아놨다, 아이가. 진짜입니까? 예. 어머 세상에 MC 양반 우리 남편이 이래 스윗한 양반이래요. 내 맘에 들어온 거 많기로 어쩜 이렇게 내 맘을 잘 아노? 내 사투리 어떻노? 괜찮노?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갈 곳이 어디인지 이구동성으로 같이 외쳐볼까요? 갈 곳이 어딘지 하나, 둘, 셋. 고향 앞으로! 에?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다른데? 아니, 우리 이제 친구들 있는, 아니, 고향 말도 버리지 못하면서 고향 가야지, 고향. 뭐라 채 씨부리 쌌노? 고향 앞으로? 거기를 왜 가는데? 말이 안 된다. 아니, 뭐, 우리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실버타운을 왜 가는데요? 실버타운 가면 삼시세끼 밥 따박따박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친구들도 있고 실버타운이 딱이다. 그럼 부자 나가는데 아니가요. 이게 무슨 사투리인가요? 그냥 고향 가요, 고향. 니 나가라 고향집. 나는 실버타운 갈 끼다. 아, 이거 비싸다니까요, 정말 진짜. 안 맞는다 하나 안 맞아. 이야. 잘 봤습니다. 야, 두 분의 연기가 정말 대단한데 고양이 천생연분이 아니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일단 두 분의 두 아내와 남편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거였어요. 아내의 로망은 실버타운이었고요. 남편의 로망은 고향으로 귀농귀촌이었습니다. 이게 은퇴 준비하면서 이런 네. 갈등을 겪는 부부들 꽤 보실 것 같아요. 진짜 많으세요. 실화극장에서 딱 드러났는데 이게 두 분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가사 일을 그동안 많이 전담을 해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도 가사 일 해야 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으세요. 실버타운은 훨씬 그 부담이 적거든요. 그쵸.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선호하시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집안도 굉장히 많으신 것 많죠. 같아요. 좋은 솔루션 찾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아내분의 로망부터 한번 실현을 해볼까요? 자, 나의 로망은 실버타운인데요. 그렇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실버타운이 법에 규정된 또 그런 제도상의 이 살아가는 주거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제도상으로 보면 100% 유료 양로원하고 노인복지주택 요거를 합쳐서 전국에는 40여 개 이렇게 있는 거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양을 해서 이제 내가 그냥 아파트 사서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임대를 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겉에서 보면 그냥 아파트 같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들은 또 식사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많이 제공하는 곳이 있고 서비스 많은 곳이고 어떤 곳들은 그냥 진짜 주민분들이 좀 반대하시기도 하고 해서 왜냐하면 식사 제공하고 이러면 관리비 많이 내야 되니까 반대하시기도 해서 그냥 아파트 같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잘 골라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은퇴 후에 살 주거 공간을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조사하고 공부해서 컨텐츠로 올리고 있는 50대 부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문성택, 유영란 부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뵈니까 지금 연배가 뭐 실버타운을 막 들어갈 지금 연배는 너무 일찍 아닌 것 들어가신 거 같은데 예. 그러게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한 25년 환자분들을 보는데 주로 시니어분들을 많이 진료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의 건강 수명이 75세입니다. 75세 넘으면 몸이 쇠약해지시고 또 80세 넘으면 혼자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몸도 쇠약해지고 또 혼자 되다 보면 식사가 부실해집니다. 네. 나이 들어서 새끼 식사 챙겨 드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더 급격하게 쇠약해지시고 85세가 넘으시면 한 40% 정도가 치매에 걸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시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707일간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머무시다. 즉, 한 2년 정도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 보내시다 돌아가시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실버타운을 알게 됐고요. 네. 실버타운을 가보니까 거기는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8년째 실버타운을 탐방하고 그 내용을 책 2권으로 내고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8년간 탐방하셨는데 그럼 어디를 얼마나 둘러보신 거예요? 네. 아까 교수님이 우리나라 실버타운 40여 곳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빼버리고 네. 또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들만 추리면 대략 한 30여 곳 되는데 그곳은 저희가 거의 다 가보았고요. 네. 또 새로 만들어지는 곳들은 홍보관이나 견본주택 또 실제 건설 현장 전부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근데 그 티버 통해서도 지금 질문 중에도 좀 네. 관리비 비싸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실버타운 하면 좀 부자들이 가는 곳 아니냐, 뭐 나랑 상관없는 곳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처음에 실버타운 탐방 가자고 해가지고 아니야 거기는 비싸서 못 가. 우리는 거기 가서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저도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다녀보니까 오해였어요. 네. TV에 나오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좋은 곳들, 최고급 실버타운 몇 곳만 빼면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나한테 맞는 그 경제적으로 맞는 그런 곳들을 잘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실버타운 가서 입주민들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실버타운 살기 전에 그 아파트에서 사실 때 생활비하고 지금 생활비하고 이렇게 비교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혜택을 다 받으면서 사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좀 놀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품 팔아서 다녀보고 느낀 점은 이렇게 일찍 실버타운을 노후의 주거지로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셔서 쭉 살고 계신 분들이 일반 어르신들보다 한 10에서 15년 정도 젊으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관심 가는데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좀 비용이에요, 진짜. 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면 실버타운 입주가 가능할까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타운에서 100세대 이상 되면서 직원들이 한 10분 이상 돼서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사실 한 30곳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을 보면 한 달 생활비가 한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곳이 한 4-5곳 되고요. 또 한 150만 원 정도 드는 곳이 한 4-5곳 돼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가성비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증금은 한 1억에서 4억 정도. 그리고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에서 한 220만 원 정도가 분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부부 기준 2인으로 볼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에서 6억 정도. 그리고 한 달 생활비는 180에서 350만 원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부부의 평균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이게 60세 이상 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게 실버타운이잖아요. 그리고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 가구가 자산 평균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지출 평균은 월 한 100 통계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대도시. 300만 원 이상 되시고 또 주관적으로 노후에 적정 생활비 얼마 필요해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300만 원 대답을 하세요. 이런 정도 바운더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왜 1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5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3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으면 또 형편에 맞게 맞출 수도 있고 또 보증금도 보니까 뭐 2억에서 6억이면은 평균 자산이 4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실버타운을 검색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알뜰 실버타운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요? 알뜰 실버타운은 저희가 이름을 지은 건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중에서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과 무료 실비 양로원 이 두 곳을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합니다. 네.
알뜰 실버타운 지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막 본 건 아니어가지고 감이 잘 안 오시거든요.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현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만 6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고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인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특별한 집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어머 잘하시네요. 오늘 일일 리포터 이옥자 씨, 이곳에서 지낸 지 약 4년 정도 됐다고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담한 크기의 원룸. 이곳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베란다가 있어 실내에서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입주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먼저 살던 데는 매화동. 내가 거기서 조그만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웠어. 그랬는데 이제 동네 이웃이 사는 사람이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접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접수해가지고 바로 된 겁니다. 그래 와서 보니 진짜 편하고 좋고. 이곳에는 입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요. 손잡이, 비상벨, 동작 감시 센서 등 특화 시설을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완전히 공짜는 아니야. 그 대신 조금 내고 있지. 어떻게 남의 집을 그냥 공짜로 살라고 그래. 그 대신 이제 좀 싸지. 월세도 싸고.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개인의 조건마다 차등이 있지만 월 임대료 약 4만 원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복지관이 연결돼 있는 구조,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매일 찾는 이유는 단돈 4,000원으로 영양고루 갖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또 다양한 취미 활동과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유쾌하게 놀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배움터도 다 이렇게 해주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시니어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실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조 간호사가 있어서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돼? 일명 노노케어라고 하죠. 입주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돕는 것인데요. 서로를 돌보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야, 이거 쭉 지켜보는데 정말 좋네요. 그럼 저기도 직접 가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관이 웬만한 실버타운 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잘 하고 계셨고 주택도 가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 뵈면 아 이제 내가 여기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걸 만날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실버타운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입소했다가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나온 분을 만나면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이따 겉보긴 좋은데 허와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실버타운 선택 시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실버타운 30여 곳을 다녀보았는데 실버타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실버타운 갔는데 거기 안 좋더라. 그것은 그 실버타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만약에 다른 곳에 가셨으면은 훨씬 더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일단 실버타운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내가 노후에 취미 여가 활동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의외로 종교도 중요하거든요. 종교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들이 직간접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져서 그런 곳을 찾아가시면 훨씬 더 행복하게 실버타운을 보내실 수 있죠. 방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70%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선택 기준에서 경제력, 건강, 취미여활동 그리고 종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치매도 덜 걸리고 훨씬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종교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또 종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좋은 뜻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다 따져보니까 거의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은 두 분이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실버타운을 선택하실지 두 분이 살고 궁금하기도 하는데 뭐 일단 한 분이 뭐 먼저 들어가서 살아보고 결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요즘 아까 말씀 두 분이 막 하셨던 것처럼 여성분들은 실버타운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남성분들은 뭐 내가 와이프가 밥 해주는데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즘은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찾아서 내가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좀 따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따라 들어오시는 경우도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밥을 못해 먹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저희가 가본 곳 중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오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그래. 그런 따라가야지 뭐. 아니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두 분이 50대 중반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후 준비를 일찍 하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75세가 제가 건강 수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건강 수명인 75세까지 그러니까 60세에서 75세까지는 여러 실버타운을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75세 이후에는 거기서 쭉 정착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현주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안타까운 게 아까 30곳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도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데거든요. 그거는 또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꼭 어려운 분들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적절한 실버타운에 가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 형태의 실버타운을 좀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형태의 실버타운을 앞으로 좀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참 귀한 정보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향 앞으로라고 얘기한 우리 남편분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주면 좋을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로망은 고향으로 귀농귀촌이었는데요. 무턱대고 가지 말고 선체험 후에 결정을 하라. 그러니까 체험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아까 지금 뭐 가셨습니다만 부부께서 설명을 해주신 게 한 분이 먼저 들어가서 좀 해보면서 얘기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실버타운만 해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귀농귀촌 하시더라도 가서 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귀농귀촌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전원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지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가실 땐 괜찮아요. 일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좋고 그런데 70대, 80대 이렇게 되시면 이제 또 너무 힘드셔가지고 시골 생활이 힘드시고 이제 또 교통도 안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운전해서 다니셔야 되면 이제 운전도 힘드시고 이렇게 되면서 역귀성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또 집이 안 팔리면은 올 수가 없게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친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이든 마트든 공원이든 친구 집이든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주변에 이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곳에 가셨을 때 또 60대 초반에 모르세요. 차 타고 막 딴 데 가시면 되니까. 본인이 운전하셔서. 근데 또 80대 되시면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 체험하셔야 되는데 이걸 체험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이거 많이 하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7일부터 한 달까지,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전남 체류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진짜요? 한 명이 하루에 최대 15만 원, 최대 기간 전체 통틀어서 한 15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전남에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있어요. 요거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지역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농지연금도 있죠. 귀농하시면 또 생활비가 또 문제가 되실 수 있는데 귀농하셔서 진짜 농사 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농사 짓는 땅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가 이제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60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령농업인
자기가 소유한 농지,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제 신청이 어디 살아야 되냐? 해당 농지 있는 데 살면 제일 좋고요. 네. 인접 시군구에 살아도 괜찮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사시면 자기 농사 짓는 땅 담보로 연금도 받고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네.